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인터뷰 마련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사과, 반성 아예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좋은 결과 얻지 못했다. 국민이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목소리 제대로 듣겠다 하셨는데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저는 충격받고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야, 정말로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 인식이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앞으로 3년 또 어떻게 하지? 지난 2년 동안 봐왔던 그런 갈등, 그리고 정면 충돌, 전쟁 같은 일상을 늘 또 다시 우리가 겪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한 분 모시고 과거에는 정치평론가, 그리고 지난 시절에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장을 지냈고 이번 총선에서 낙동강벨트에서 마지막까지 민주당의 전선을 사수하면서 사실상 유일하게 경남에서 3명이 당선됐지만 실질적으로 당선이 된 허성무 민주당 당선인을 모시고 오늘 있었던 정치 현안과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인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속 깊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성무 당선인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장 할 때 창원에서 워낙 큰일 많이 하셔가지고요. 네. 정말로 재선시장 문제없다고 했는데 또 지난 지방선거 때는 선잔을 또 들이켜셨고 이번에 어렵게 이제 국회에 다시 이제 오셨습니다. 다시 온 것은 아니고 어쨌든 어렵게 재기를 하셨고 국회의원은 처음이시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2016년에 국회의원 처음 출마를 했죠. 네. 한 1년간 열심히 준비했는데 갑자기 노회찬 의원이 창원으로 오셔가지고 네. 그때 이제 후보 단일화 양보를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면 이번에 3선이 됐을 텐데요. 네. 돌고 돌아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사실 그때 이제 단일화를 해드렸기 때문에 2018년에 또 100만 도시인 창원시장이 될 수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지만 바람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영남 우리 불경에서 보수의 결집을 위한 바람이 불면 살아나기 참 어렵습니다. 그때 이제 낙선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20일 만에 저희들이 투표를 시장 선거를 했거든요. 지방선거 하니까 그때 이제 영남권의 보통의 시민들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 쪽을 좀 밀어주자 이런 분위기 있거든요. 네. 예, 그 바람 앞에 그냥 뭐 어떤 성과나 노력도 다 무의로 돌아갔던 거고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결과가 됐죠. 주민들이 윤석열 심판을 위한 그런 바람이 불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또 200석이 넘어간다, 뭐 탄핵이 가능하다, 또 업소 전략들을 자기들이 했죠. 업소 전략하고 또 한편으로는 협박 전략이 통합니다. 네. 그 유권자들, 자기 소극적 지지자들한테 이 사람들이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업소죠.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결집해서 또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참 안타깝고요. 이제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믿는 것이 그런 대구 경북이라든지 불경에 그런 참 나라를 팔아먹어도 잘했다고 박수를 치주는 30%, 35%를 믿고 지금 하는 정치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총선이 끝난 지가 벌써 일주일이 다 됐는데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뭐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거기서조차 사과 말씀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그 누군가가 사과를 회의 중에 하셨다는 전언을 했는데 그 누구 확인이 됩니까? 무슨 사과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 안 하고 그때 비서실장인가요? 와서 그냥 몇 줄 이야기하고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뭐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뭐 6일 만에 이제 뭐 등장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총선에 대한 인식 그대로 다 이제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뭐 별로 미안해하거나 국민한테 사과할 일 아니다. 근데 알아주지 못한 국민들이 뭐 원망한다고. 원망스러워하죠, 사실은. 왜 나를 몰라줘?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죠. 뭐 20몇 차례입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도 하고, 그죠. 뭐 돈도 1,000조 정도 들여서 너 잘 살게 해주겠다 했는데 내가 술도 줄이고, 그죠. 밤늦게 유튜브는 많이 보지만 잠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를 이리 몰라주지? 지금 이런 태도지 않습니까? 총선 참패에 정치 얘기를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민생만 하겠다. 이것도 이제 번지수가 완전히 잘못됐다. 민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민생을 한단 말입니까? 예. 그 대파 가격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870원 합리적 가격이다. 나도 장을 자주 봐봐서 아는데 870원이 정상적인 가격이면요. 농민들 다 죽습니다. 예. 원가가 안 돼요. 아니 대파 한 단 그 8개 묶으면 한 단이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870원이라면 한 개 100원도 안 된다는데 그 모종값밖에 더 되겠어요. 네. 그럼 거기 들어간 비료값, 그동안 투여되는 인건비 이런 거 계산하면 농민들은 완전 그 2배, 3배 적자를 보고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세상 물정을 전혀 몰라요. 민생을 몰라요. 근데 뭐 거시경제를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이 뭐 입으로 민생을 떠들어 본들 누가 그게 대통령이 진짜 민생을 걱정하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치가 국민을 통해서 이제 국민에게 정치로서 보답해야 하고 국민은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는데 정치적 심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생 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국정 운영을 했던 것에 대한 평가나 심판을 표로서 했고 그 결과가 여소야대 그리고 제1야당은 역대 최대 의석수를 획득을 하고 국민의힘은 108석밖에 안 됐으면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대통령 우리하고 셈법이 다른 거죠. 예. 지난번에 104석인가 있다가 103석에서 103석이 있다가 108석이 됐으니까 5석이 늘었잖아요. 그럼 지금 크게 성공한 거예요. 그때 자기가 선거한 게 아닌데. 어쨌든 자기가 정치를 해서 예. 대통령이 돼서 지금 집권당의 의석수가 늘어났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자기 생각에는 실제로는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했겠죠.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의석수가 작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장관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망도 좀 있을 거예요. 나는 일이 열심히 했는데 너가 뭐 했길래 왜 이러냐 결과가 당이 뭐 했길래 뭐 이런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사고가 그 누구나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사고를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야말로 너무 자기 중심적 사고와 합리화 사고를 하면서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들한테 다 돌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가만히 돼야 되는데 내지는 130석 정도는 되는 게 기본인데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기를 잘 몰라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오늘 대화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태를 바라보는 그 국민을 바라보는 또 이 근본적 시각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랬고.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이제 권성동 의원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분도 이제 오늘 대통령 얘기 들으니까 뭐 충분히 그럴 만하고 난 이해하겠다. 민생 다시 챙긴다니까 열심히 민생 같이 챙깁시다. 이렇게 아주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집권 여당에서조차 친윤조차 지금 이 상황을 백석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고 우리가 이긴 거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국정 운영에 동력이 생길 수 있습니까? 뭐 이 사람들은 별로 국정 동력을 걱정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잘하고 싶은 뭐 특별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뭘 정말로 어떤 뭐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해결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반듯한 선진국 세계 1등하는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의지의 표명이 지금까지 있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뭘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권력을 잡고 싶었던 거죠. 그 권력 잡았으면 됐고 지금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이번 선거는 탄핵인데 네. 정치적으로는 탄핵된 거잖아요. 불신임된 거. 그러나 법적으로는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는 거고 권력을 운영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소선거구제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를 봤다. 46%대 51% 차이면 실제로 5.6%포인트 차이인데 이거 진 거 아니다. 이걸 누가 졌다고 하느냐.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 정치를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소선거구 한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항상 그런 주장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 왔던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소선거구제에서는 명확하게 한 표라도 지금 진 거예요. 예. 그래서 나머지 뭐 4표가 됐든 어쨌든 대의는 한 표라도 이긴 자들이 대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건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변명을. 우리가 또 40% 넘게 받았고 너하고 뭐 몇 프로 차이 나지도 않는데 뭐 우리가 왜 졌노? 내용적으로 봐라. 국민들이 이만큼 우리를 지지해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꿀릴 게 뭐 있어. 지금 그런 태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고방식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죠. 예.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뭐든지 자기 합리화시켜서 나는 당당하다. 그런 주의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보여준 태도도 늘 그랬고. 그러니까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정말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죄송합니다. 정말 고치겠습니다.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실상 총리도 그쪽에서 한번 추천해봐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의 거국내학 제안도 야당 측이 하면서 그런 정도로 해서 국정을 쇄신하고 대변혁을 모색하려고 할 텐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사고방식의 기준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금성에서 온 뭐 여성, 화성에서 온 남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도 꼭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안 되면 여야 간에 이제 협치가 안 되죠. 안 됩니까? 저는 협치 안 된다고 봅니다. 영수회담은요? 예, 영수회담은 할 수는 있지만 그냥 회담을 한 거로서 끝이지 예. 그거에 따라서 무슨 결과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영수회담도 과연 할까 싶은 의심도 드는데 과거에 우리가 노태우 정권 때 여소야대 현상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노태우가 국회의 그 상황 때문에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물태우라는 욕을 먹긴 했지만 그때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정치 결정이 이루어진 어떤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지금 그런 시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정치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치적이다. 정치적이지 않고 비정치적이다. 전혀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오로지 법적 권한, 권력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대통령으로 뽑혔고 대통령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회가 나를 견제하지만 국회가 견제하는 힘은 약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국회는 힘이 약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는 뭐 자신만만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까? 지금 118석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당선자가 자, 뭐 윤석열 대통령 안 바뀌니까 우리도 뭐 4년 동안은 일단 자리 지켰으니까 자리 그냥 얻었으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박수 치면서 야당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 사는 길대로 살자. 이렇게 갑니까? 아니면 여당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책점을 만들거나 갈등을 유발하더라도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에 맞는 목소리를 낼 것이냐 이 부분 궁금한데요. 대부분의 사람은 전자로 갈 거고요. 예. 결국은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큰 정치적 꿈을 꾸는 사람들이 거기도 있거든. 네. 그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목소리를 내게 돼 있죠. 내게 돼 있다. 그 사람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기회가 없고 다음 특히 대선에서 주자로서 올라와서 권력 투쟁에서 전면에서 대표가 돼야 되는데 대표 선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식으로 가면 대표 선수가 될 수도 없고 권력을 획득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 중심으로 반드시 다른 목소리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난 수십 년 우리 한국 현대 정치에서 봐왔지 않습니까?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은 큰 소리 치지만 내부에서 오히려 우리 민주당의 투쟁보다는 야당의 투쟁보다는 내부에서 시간이 갈수록 더 큰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내부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본인의 스탠스대로 계속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신감이 차 있죠. 자신감이 차 있고 그러면 당장 이제 21대 국회에서 올 29일까지 21대 국회가 이제 이어지면 지금 이제 최수건 상병 특검법이 이제 발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5월 2일 날 일단 통과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정치 현안으로 보면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보름 안에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거부권 행사 하실 걸로는 일단 보시죠. 저는 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재의결을 할 때 이제 반란표가 과연 몇 표가 나오느냐. 그럼 저는 이제 거기서 더 큰 정치를 꿈꾸는 국힘 내의 몇몇 정치인들의 반란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만약에 반란이 안 나오면은 계속 이대로 가다가 옥새하자는 이야기잖아요. 옥새에서 다 죽자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과연 이제 언제까지 갈 것이냐. 그러면 올 상반기 다 관철되니까 하반기까지 갈 것인가. 이제 타이밍의 문제만 남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빠르면은 바로 방금 말씀하신 거기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혹시 이럴 수는 없습니까? 5월 2일 날 이제 지금 국회에서 의결을 할 때
이미 이제 바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 반란표가 나와서 200석 가까이 한다든지 200표 이상 뭐 나온다든지 만약 이제 이런 상황이 와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왔던 이제 했던 발언을 보면 야 이거는 정무적 감각 제로다. 그리고 국힘 내에서 이미 반발이 상당하고요. 이런 상태로 둬버리면 22대 국회는 사실상 국민의힘이 국정 운영의 책임 있는 집권 세력으로서 역할할 수 없다. 큰일 났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그림자 대통령을 만들자, 투명 대통령 만들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명 대통령 만들고 적정한 시기에 탈당 요구해서 출당시키고 네. 우리가 과거에도 봤던 수순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차기를 꿈꾸는 사람들 내지는 뭐 조금 더 순수하게 표현해서 더 나은 정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타이밍을 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는지 또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쟁이 지금 바로 격화돼서 표면화될 것인지 이런 건 이제 좀 취재를 더 해보셔야 되는데 바로 표면화될 수는 있다라고 예. 저 예측을 합니다. 대통령은 자신만만해 하지만 그래서 국힘으로부터 내부 붕괴가 먼저 일어날 것이다. 이게 뭐 보편적인 예측입니다 지금. 그 이제 충분히 뭐 이해를 하면서도 대통령이 이제 오늘 대통령 일성을 보면 이제 총선에 대한 인식이 지지 않았다. 또는 나는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제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것은 야 이거 이러다가 3년 그대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견디지? 이런 질문이 실제로 한두 명이 아니라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힘 내부에서 대통령과 뭐 어떤 식으로든 대책점에 있어서 목소리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결국 야당으로 다시 공이 넘어온다. 생각보다 빨리 넘어온다. 협조의 국면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21대 국회대로 해야 하고 5월 30일부터 출발하는 22대 국회는 22대 국회대로 해야 하니 지금 당장 바빠진 것은 민주당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성급한 지적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뭐 현재도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임기의 21대 국회 민주당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남은 기간 싸워주셔야 되고요. 22대 국회는 제가 볼 때 처음부터 윤 대통령과의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보여준 기조대로 간다면. 네. 그래서 이제 이 22대 국회원 구성에 있어서도 뭐 굉장한 그 격화되는 네. 그런 대립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우리 당내에서도 그러면은 당의 대표 선수를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리고 국회의장을 누구로 뽑을 것인가, 원내대표는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이제 우리 당 내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이미 벌어지고 있고 더 벌어질 거라 보는데 저는 뭐 간단하게 봅니다. 결국은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해줄 때 야 지난번에 180석 해준데 누구 뭐 했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 비슷하게 만들어줄 때는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제대로 싸워봐라. 그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럼 제대로 싸울 선수들이 맨 앞장을 서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그런 사람들 위주로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원내대표는 원내투쟁을 주도하니까 지금 원내대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3선, 4선 국회의원을 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지난 12년, 16년에 뭐 이런 걸 봐오면서 누가 더 잘 싸울 것인가? 검증 다 됐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그 사람 뽑아야죠, 우리 국회의원들이. 자, 전면전이라고 하셨는데 좀 이제 추상적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점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확실하게 제대로 싸워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결국 이제 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고 제의하고 그럼 제의 과정에서 뭐 제의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이런 과정들 고비고비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가 이제 경남 창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거든요. 그러면 노란봉투법 빨리 진행해야 되죠. 네. 근데 윤 정부는 계속 거부할 거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 전면 투쟁을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럼 민주당의 투쟁이기도 하지만은 노동계와 함께하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뭐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럼 노동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는 ILO 아닙니까? 네. 국제노동기구의 여러 가지 규약들인데 그럼 우리 한국 정부가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은 그걸 지키는 세력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그 같이 하는 여러 세력들과 함께 이 정부가 투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투쟁의 정면에 이제 우리 당과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불식님이나 프로테스탄트님께서는 이제 200석이 안 된 게 원통하다. 그리고 올해 안에 끝내자는 의견 들어야 한다. 이제 이런 댓글 주고 계신데요.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올해 안에 끝내자. 3년 너무 길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전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하는 전면전도 있지만 정말로 국민들이 대통령을 사실상 하야 요구를 한다든지 사퇴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이미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예. 거예요. 이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대중적 강력한 지지로 국민적 열기로 다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22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김건희 특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상병 그 사망과 관련된 특검법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법률들이 다시 재발의가 되고 또 통과가 되고 대통령이 또 거부를 한다. 그러면 고비마다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뭐 하야의 이야기라든지 퇴진의 네. 이야기라든지 또 그걸 위한 장애 집회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뭐 들불처럼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뭐 180석 정도 가져가 봐야 소용없더라.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결국 투쟁 그리고 제대로 싸울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하지만 결국 국회라는 공간에 들어가면 제대로 싸우지 못할 거다. 똑같이 그냥 초식 공룡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걱정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지난 국회에 우리 민주당 구성에 좀 특이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게 있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참 저도 뭐 민망합니다만은 어떤 개혁적인 세력도 집권을 몇 번 한다든지 권력의 핵심에서 오래 있다 보면은 자기는 개혁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기득권화가 돼요. 네. 그래서 변화되는 새로운 요구나 시대적 흐름을 못 잡아가는 거죠. 저는 지난번 국회에서 그런 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 구성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투성이 있고 또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개혁적인 젊은 국회의원들이 초선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국회의원들도 그런 각오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보다 실제로 이제 허성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는 초선이지만 뭐 창원시장 4년 하셨고 그전에도 뭐 청와대에서 비서관 하셨고 지역에서 계속 출마하면서 정말로 이제 어려운 지역 경남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는 거는 뭐 하늘의 별 따기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오셨는데 그래도 이제 연배나 또 과거에 이제 운동 경력 이런 걸로 보면 이제 중년이 아니고 장년층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초선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손을 잡고 함께 싸워야 되는 젊은 정치인들이 이번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책임도 좀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 싸워요. 네. 뭐 아주 속된 말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그래서 이제 이번에 당을 대표해서 전면에 나서야 될 장수들도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 초선들이 원내대표로 뽑아줘야 되는 거고요. 네. 의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을 뽑아줘야 되는 거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런 투쟁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요구한 바를 국회에서 또는 장외에서 동시에 다 해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필요하죠. 그게 안 된다면은 국회의원을 말라 하나요? 당위적으로는 100% 동의하는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뭐 이제 허당선인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뭐 고소 고발에 막 엮여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도 뭐 어마어마하게 엮여 있습니다. 저도 뭐 제2의 이재명이고 제2의 대장동이고 네. 어찌 보면 영광스러운 이야기죠. 뭐 제가 갑자기 왜 제2의 이재명이 되면 대장동이 되겠습니까? 그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정치적 공격, 흑색 선전, 뭐 심지어 저는 뭐 관건 선거의 조작까지 미리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있지만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는 순간에 오히려 더 얽매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오히려 전면 투쟁을 통해서 이걸 돌파해 가야 되는 거죠. 캐비넷에서 수없이 많은 소재를 가지고 누구든지 공격할 수 있다. 그래서 입 다물고 있어라. 그 이제 그 캐비넷이 벙카가 많다고 봐요. 지금 저한테도 뭐 여러 고소 고발이 들어와 있고 하지만 그 다 벙카예요. 제가 볼 때. 저 뭐 다 100%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고 오히려 감사패나 표창장을 받아야 되지 비난받을 일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축될 필요 전혀 없다. 아주 당당하고 세게 나가주는 게 맞다. 진짜로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이제 꿀리는 게 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 못하는 거죠. 그런 진짜 잘못된 거,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약점이 있다 하면 그리 못 나서겠죠. 그렇지 않다면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못 보여준다면은 정말 우리 국민들은 저들도 캥기는 게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18대 때 보여줬던 18대 때가 아니고 지난번 21대 때 보여준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누구든지 개인이 약점이 있는데 본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나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또는 전쟁을 하느냐. 그러면 하위 개념으로 개인의 약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것이고 더 크게 보면은 이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싸워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나서야 한다. 이게 저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통해서 개인이 완벽하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뭐냐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어떤 인간이 완벽하겠습니까? 네. 심지어 성직자들조차도 완벽한 분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완벽에 가까운 성직자가 한 분이 나오면 우리가 정말 추앙하고 존경하게 되는 건데 그렇듯이 뭐 정치를 하거나 현실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딛고서 우리가 더 큰 목표를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당선된 당선인들이 진짜 내가 뭐 때문에 정치를 하는가. 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민들의 삶이 파탄지경에 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국민 대중, 서민 대중이 잘 살기 위한 정치 아닙니까? 정치의 근본 목적이 그거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의회 권력을 다수를 획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충실하게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윤석열 정권의 지난 2년은 서민들을 완전히 버리는 정책이었어요. 수십조 깎아준 거 아닙니까? 초부자들한테. 그래서 올 1, 4분기만 해도 70조를 은행에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그리고 결국은 국가 재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러면은 다른 데 다 지출하고 재정 지출이 줄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3% 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서민들한테는 재정 지출이 다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제가 경로당에 가니까 경로당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밥값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재벌들한테 수십조를 깎아줬는데 결국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전신 밥값을 깎는 문제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럼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이 셀러리맨이고 봉급생활자인데 이 봉급생활자들의 연말 정산을 해보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정산하면 돌려받을 돈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과거에는 13번째 월급이라 해서 돌려받는 돈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공제 혜택을 막 줄여나가니까 왜 공제 혜택을 줄입니까? 결국 세수가 펑크나니까 공제 혜택을 줄여서 그걸 세수로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는 거죠. 결국 부담이 전부 서민들한테 넘어온 거예요. 부자들 더 부자로 만들어주고 서민들은 더 가난하게 만들고 그럼 이 근본적인 문제가 폭발하는 거죠. 지금 뭐 정치를 잘못했다. 김건희가 무슨 디올백을 받았다. 윤석열이가 폭탄주를 먹고 뭐 출근을 늦게 했다 안 했다.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최상병 죽음을 은폐하고 뭐 누구를 살려주려고 했다. 온갖 이런 다양한 것들에다가 심지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런 태도 모든 지적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뭔가 하면은 서민들의 삶을 더 어렵고 가난하게 몰아내고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이 국민을 배반하는 정권 정책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 폭발의 지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별법도 될 수 있고 네. 예를 들어서 최상병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이 될 수도 있고 노란봉투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어느 법들에서 무엇에서 발화가 될지는 모르지만 발화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럼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지켜서 가려면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알고 뭐 솔직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 구하고 고치고 또 응당에 받아야 될 벌이 있으면 김건희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국민들도 어쨌든 남은 3년간을 인정을 해주고 갈 겁니다. 그럼 국정기조가 전반적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도 바뀌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오늘 발표처럼 이렇게 아주 뭐 내가 뭐 잘못했노. 서민경제 더, 민생 더 챙기겠다. 언제는 민생 챙기겠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난번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십 번의 민생 토론회 안 했습니까? 그래서 민생이 나아졌습니까? 민생이 나아지는 구체적인 뭐가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문제고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집권의 핵심 세력들이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제 시한폭탄이 터진다.
자,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니 결국 국민이 피해보고 민생이 엉망진창으로 됐다. 이제 그 상황에서 대통령은 탄핵도 되지 않고 108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을 여전히 이제 갖고 있다. 이제 이 상태에서 국회는 열심히 싸우겠다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열심히 싸워주십시오. 지금 남이석표 씨께서는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들어가는 분들 아예 제대로 싸우겠다고 확약서 받아놓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자, 그런 것은 민주당이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 요즘 뭐 집에 진짜 5가지 반찬이면 반찬이 1개 또는 2개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민생이 도탄 상태인데 국민들이 아무 의지할 데가 없어요. 대통령이 이거 어떤 식으로든 좀 평가하고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안 돼. 자, 국회가 열릴 때까지 2달 기다려야 돼. 민주당 제대로 싸우겠어? 그것도 잘 모르겠어. 이러니까 오늘 대통령 국무회의를 보면서 와, 이거 진짜 감당이 불감당이다라고 할 정도로 민심이 다시 폭발할 지경인데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은 정말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뭐 주말만 되면은 집회를 해왔던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은 더 계속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힘이 더 실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사실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당에게 힘을 실어줬고 너가 나서서 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이번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 나서야 되고요. 특히 당선자들이 지금 그룹별로 좀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행동 방향 결정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움직임들이 곧 다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200석을 달성하지 못한 거 범야권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아쉽긴 한데요. 저는 뭐 거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00석을 달성했다고 해서 그것 갖고 의지가 없으면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190 몇 석이라고 해서 못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국회의원들과 당이 똘똘 뭉쳐서 이 윤석열 정권의 남은 3년을 분명하게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죠. 그 의지 속에서 우리가 관철하고자 했던 그 법들을 다시 다 관철시켜내고 거기서 거부하면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 시작된다. 그런 거죠. 그 이제 결국 전쟁은 대통령이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만들어준 걸 거부하는 건 전쟁을 선포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걸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중에 아마도 이제 부분적으로 또는 그 특정인들끼리 지금 현재 정치적 상황을 놓고 좀 모일 것이다. 당선인들끼리 모임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국무회의의 발언 내용이나 그리고 총선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좀 촉발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당선자들을 더 자극하는 이야기죠. 민주당 당선자들에게 더 긴급한 마음을 심어주는 거죠. 자, 민주당이 지금 조국혁신당과 어떤 관계를 이제 맺고 갈 것이냐. 조국혁신당이 그래도 지금 현재는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김건희 관련된 이제 뭐 수사를 하라 촉구도 하고 또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법 제안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조국혁신당의 이런 이제 적극적인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민주당하고 관계를 어떻게 이제 좀 그 협업적 관계로 만들 것인지 의견 좀 주시죠. 저는 뭐 조국혁신당에 지금 이렇게 발빠르고 아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주는 거죠,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런 스탠스 계속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민주당하고 약간의 그 선명성 경쟁이라고 언론은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건 선명성 경쟁이 아니고 진정성 경쟁이죠. 누가 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좀 자극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지도부 개편의 문제, 원내대표 구성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전투 대응이 좀 흐트러지고 산만한 느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의원들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한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댓글로 남이석표 님께서는 촛불 집회 벌써 86회인데 아마 이번 주말 집회가 전국 집중 집회인 모양인데 총선 이전까지는 총선에 이제 힘을 모으자고 했고 이번 이제 전국 집중 집회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도 대체로 민심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물론 거리로 나와서 하는 분들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분들의 활동
양상 이번에 모이는 규모 같은 걸 보면 지금 현재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망적이지만 그래서 싸우겠다고 했으니 한편으로 다행스럽지만 결국 여의도의 정치 복원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워진다. 앞으로 3년 동안 이 상태가 계속 간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의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네. 보면은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 그렇게 예측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정치라는 것 자체가 아예 윤 대통령은 정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윤 대통령은 검사만 했기 때문에 예. 그냥 법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치도 법으로 보는 사람이죠. 그 우리가 2년간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도 일방적이죠. 공정하지 않죠. 자기중심적인 법 집행이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대는 할 필요가 없다. 최근에 대통령을 만났던 보수 쪽 원로 인사가 거국내각 이야기했다가 10% 지지율만 10% 지지율로 떨어지더라도 그럴 일은 없다. 난 내가 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협치도 하지 않고 또 민심을 받들지도 않고 오로지 자신이 옳은데 알아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냥 마이웨이로 계속 직진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러면 보수 원로 정치인들이 저렇게 조언하는 것도 아예 그냥 거절하고 마느냐? 당연히 거절하는 거죠. 그 자기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충고를 하니까 네. 정말 보기 싫지 않겠습니까? 듣기 싫고. 그럼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누가 됩니까? 보시기에는.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도대체 지금 거론되는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들, 국무총리 후보들 이런 걸 들으면은 대통령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짐작이 너무 그대로 가는 예. 거고 기존의 스탠스 그대로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대통령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통치와 지배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받은 법적 권한 그걸 가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민심과 본인의 가치관 사이에서 거대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은 어쩌면요. 그 충돌을 예방해 주기 위한 하나의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같은 역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파도를 한번 총선에서 막았다 해서 그 파도가 안 옵니까? 파도는 더 크게 오는 거죠. 바람이 더 크게 불면은. 근데 그게 자기가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대통령이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대통령은 또 더 그렇게 가구나 하면 더 큰 파도, 완전히 쓰나미처럼 휩쓸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장애에서 쉽게 말하는 분들의 탄핵으로 가는 거고, 퇴진투쟁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참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으로 가지만, 그게 행복한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한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태도를 바꿔라.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하라. 뭐 그래서 이렇게 가자 하는 충고를 언론도 하고 국민도 하고 보수 원로도 하고 모두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끝끝내 안 받아들이면 결국은 뭐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갈 길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보통 국민의 생각으로는 이제 임기가 3년 남았고 탄핵 의석수도 안 됐으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생떼 쓰듯이 고집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면 이제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허성무 당선인은 그렇지 않다. 그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들 들고 일어나기 전에 예. 보수 언론이나 국힘 내부에서 먼저 대통령을 버릴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촉발이 더 강해지겠죠. 지방선거까지 2년이 남았고 대선까지 3년이 남았고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가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도 4년 동안 임기 보장됐으니까 뭐 그냥 대충 따라가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정치라는 거는 보수 세력이든 진보 세력이든 그 안에서 주도를 하고 싶고 그 안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고 역사를 끌고 싶은 사람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최소한의 선 의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가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쳐다보고 그냥 있으면 자기도 같이 몰락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또 내지는 자기가 이걸 타개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 국무회의 하고 나서 뭐 각종 언론 뭐 이제 지상파 종편입니다.
굉장히 우호적으로 또는 기계적 균형을 맞춰서 비판하는 사람 일부 있긴 하지만 대통령 이야기 충분히 들을 만하고 괜찮더라. 이런 이제 보도를 보니까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와 너무하다. 어떻게 저거를 대통령이 민생을 외친다고 해서 민생 중심으로 가겠다고 보도를 할 수 있느냐.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민생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민생을 위해서 그럼 어떤 정책을 펴야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기재부 쪽에서 언론 보고서 보고 읽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민생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질문 드리는 이런 겁니다. 이제 언론이 그런 환경에서도 대통령이 분명히 정책 심판을 받았는데도 뭐 큰 문제 없다라고 하는 거를 민생이라는 표현으로 일종의 보도를 해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론이 대통령 잘못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국민들도 그래? 그러면 뭐 심판할 게 없네? 선거는 선거고 민생은 민생이다. 이렇게 이제 가버리는 이 언론의 지형이라는 게. 그게 얼핏 보면 그렇죠, 항상. 예.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서 보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이 다 드러나게 되고 반드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2년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총선을 통해서 그 반응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고요. 네. 총선에서 이런 반응을 보여줬는데도 대통령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지금 민생 문제는 악화될 거고 100번 떠들어봐야 좋아질 수가 없어요. 왜? 민생을 위한 정책을 안 하는데 반대로 가는 정책을 하는데 어떻게 민생이 좋아집니까? 뭐 막말로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정부가 1조 정도만 부담해서 내면은 전국에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민생, 진짜 시민들에게는 10% 할인의 혜택을 주지만 또 상인들에게는 매출의 20, 30%의 정대를 갖다 주는 그야말로 돈이 돌게 해주는 너무나 간단한 정책이에요. 그런 민생 정책도 하나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퍼주기라는 거잖아. 네. 퍼주기고 이거야말로 뭐 대중들한테 그냥 돈을 퍼주는 무슨 이런 정책으로는 망치는 거다. 포퓰리즘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이재명 표 정책이기 때문에 더더군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말은 안 하지만 저는 밑에 숨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생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해줘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민생을 이야기하는 거는 끝없는 거짓이고 위선이고 민생에 대한 배반이에요. 그건 불과 몇 달이 지나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폭발의 계기가 어떤 법의 통과, 거부 이런 거로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그 계기 속에서 제일 먼저 배반하는 거는 보수 언론들이 더 먼저 배반하겠죠. 이미 배반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요. 오늘 보도를 배반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고. 오늘 보도를 보니까 야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다시 국민들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찬양까지는 아니지만 참 건전하게 이렇게 보도해주는 언론.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하나를 보니까 이번 총선에서 이렇게 패배한 이유가 종북 좌파 언론 때문에 MBC를 비롯한 유튜브 채널들이 계속 국민들을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왜곡시키고 조작해가지고 종북 좌파 이야기 하도 많이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 종북 좌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북한처럼 저렇게 지금 어렵고 그죠 힘들고 그리고 어쨌든 체제 경쟁에서 대한민국한테 완전히 밀린 거 아닙니까? 오로지 지금 버티는 건 핵무기 하나 만들어서 큰 소리치고 버티고 있는 수준인데 그런 북한을 뭐 이렇게 추종할 세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 정권 들어서 조금 후퇴하긴 했지만 그리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각 개별 분야에 있어서 세계 패권을 다투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종북 좌파가 있다면 그 종북 좌파가 정말 이상한 종북 좌파 오히려 그 적대적 공생관계로 북한을 계속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죠 북한에게 그 정권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극우나 국힘이야말로 종북 좌파 아닙니까? 맨날 빨간 옷 입고 저는 오히려 종북 좌파가 있다면 지금 보수인 척하고 있는 보수를 잠칭하고 있는 국힘이 종북 좌파다.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종북 좌파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어떤 사람도 저에 대해서 종북 좌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누군가로부터 종북 좌파 세력의 일원이 된 것처럼 하니까 저도 이번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종북 좌파를 척결하는 선거다 하니까 지역에서
경남의 종북 좌파의 대표 선수로 제가 올라오더만요. 예, 그렇습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종북을 해본 적도 없고 좌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찌됐든 그런 이제 인식으로 국민들을 계속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는데 먹힌다. 야, 정말로 이제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하지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연속되는데, 제가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허승무 당선인을 통해서 언젠가는 터지는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식대로 하면 제가 네. 그 지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들어갔을 때 이제 언론이 보여줬던 단계적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확 바뀌는 게 하나 네.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에 뭐 지방자치 무슨 그 행사를 위해서 백스코를 갔어요. 네. 그때 부산 대학생들이 10몇 명이 모여서 플래카드를 들고 뭐 반대 퇴진을 네. 외치다가 다 진행이 돼 갔습니다. 그랬을 때 보수 언론 종편들에서 별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주말에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네. 수천 명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별거 아니라는 평론을 네. 다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앵커가 물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냐. 네. 다음 주에 수만 명이 모일 것이다. 예. 정말로 그 다음 주 집회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 그 다음 주에 수십만 명이 모일 것이다. 예. 정말로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 그 다음 100만이 넘어갔습니다. 네. 예. 우리는 불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그런 그 폭발력들을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그 시점이 될지만 남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그래서 네. 윤 대통령이 오늘 민생을 이야기했다면은 정말 민생이라는 말에 맞게 정책을 180도로 바꾸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고 그렇게 야당의 협조를 절절하게 구하고 이렇게 가면은 남은 3년을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말만 이렇게 해놓고 민생을 죽이고 국민의 서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이렇게 도탄에 빠뜨리면은 폭발은 시간의 문제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남에서 원래 뭐 한 6석, 7석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허 시장님을 포함해서 3사람이 당선됐습니다. 원래 2분은 이제 뭐 전에도 당선됐던 김해 가버리였고, 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경남에서 사실상 홀로 당선된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데요. 그만큼 이번에 책임감도 무겁고 지역사회의 현안들을 다 해결해야 된다면 오히려 여러 사람이 같이 손잡고 갔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 그럼요.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좀 막중한 책임감 이런 걸 좀 느끼시겠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사실. 예. 굉장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김두관 의원님이나 또 한기철 전 총장 같은 분. 총장님 이런 분들이 같이 왔으면 정말 큰 힘이 되고 예. 일하기가 좀 수월할 거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어쨌든 이제 경남의 문제는 지방 소멸의 문제, 그다음에 전통적인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오는 또 소멸의 문제, 이중 삼중의 문제들을 안고 있거든요. 네. 이 이중 삼중의 문제들을 해결해낼 능력이 결국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힘 해결 못합니다. 결국은 유능한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해결해 줘야 되는데 네. 저한테 그 과제가 주어지는 예.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정권의 지금 이 반민생적이고 반서민적이고 반국민적인 이거를 싸워서 이겨달라 하는 이제 이 정치 투쟁을 잘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특히 이제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통산업 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이쪽으로 다 빠지고 이게 없어지거든요. 이런 수도권에서는 느끼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지역에는 정말 무섭게 지금 다가와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들은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해결 못합니다. 절박한 지역구원들이 해결하죠. 제가 이제 허승무 시장과 과거에는 정치평론의 장에서 뵙고 또 창원시장을 4년 동안 하면서 정말로 천지개벽할 정도로 창원 특례시가 바뀌었다. 그 지역에 가보면 유권자들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인데 유능하다. 유능한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 더 잘한다. 반드시 재선을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은 바람인지라 지난 지방선거 때 재선을 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나서 국회의원으로 다시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다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국회는 조선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소멸하는 지역 살리는데 유능한 민주당의 출신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지역을 살려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허승무 당선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점은 그래도 다행이다. 유능한 민주당 출신의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고 그리고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허성무 시장과 한 번씩 이렇게 자리 만들면서 중요한 정치 현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집 인터뷰 마련했는데요. 조금 진중했지만 그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어렵더라도 대한민국은 무너졌던 적이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함께 손잡고 힘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